윤인구 아나운서 아세요? 네, 신품 명품 의뢰인들 긴장도 잘 풀어주고 진행을 잘 하셔서 또 편안하고 인상도 좋고 요즘에는 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윤인구 아나운서 예전에 6시 내 고향에서 기억이 나요. 요즘에 안 나오셔서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 궁금해요. 윤인구 아나운서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예요. 아니 잘생기고 우리 아들 닮은 것 같아서 내가 좋아했어요. 아유 보고 싶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골든벨을 했었는데 그때 2000년대 윤인구 아나운서가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MC를 봤었거든요. 윤인구 아나운서는 그대로 비슷하신 것 같아서 비결도 궁금하고 근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윤인구 아저씨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아침마다 TV에서 보는 거 봤어요. 요즘에는 윤인구 아저씨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윤인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20분에서 2시까지 여러분들과 이제 매일 만나게 되는데요.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보고 싶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KBS 일라디오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인상 깊고 감개무량한 게 지금부터 꼭 30년 전입니다. 제가 KBS 입사하기 꼭 1년 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12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의 자료조사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밖에 지금 우리 작가님들이 앉아 계신 곳에서 생방송에 이제 전화 연결로 연결하실 분들을 제가 전화를 걸어서 미리 연결을 대기시켜 놓고 하는 게 저의 업무였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12월 29일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감격스럽고 아직 뭐 눈물은 나진 않습니다만 꽤 느낌이 좀 묘하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2시간 동안 만나 뵈면서 즐겁고 또 성심껏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살짝 떨어진 원달러 환율 이대로 계속 떨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상승 곡선을 이어갈까요?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에 KBS 보도국 경제부 팀장 김준범 기자와 원달러 환율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법은 중요하죠. 새로 단장한 코너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기준과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서혜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카생 파트너 여기는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자,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첫날이니까요. 앞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 세모정이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정치도 좋고 경제, 사회, 법률, 세무, 노무, 인생 철학, 건강 뭐든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프로그램이면 좋겠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들어보죠.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또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제 얼굴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거나 또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화면으로 또 저희 방송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문자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리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돈이 되는 골라내는 시간,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손님 같네요. 네, 먼저 주식시장 흐름부터 훑어보고 갈까요?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코스피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거래량이 얇은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랠리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전장 대비 17포인트 가까이 오른 4,146으로 시작해서 상승폭 빠르게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잘 달려주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면 개인이 사들이고 있고 또 최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로 예정된 배당락 이벤트에 대한 우려감에도 일단은 반도체주들이 현재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고요. 네. 이 밖에 이번 주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12월 미국 FOMC 의사록 또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의 이달 수출 등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쿠팡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김범석 대표가 드디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를 놓고도 좀 말이 많아요. 네, 참 까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 쿠팡인데요. 어제였죠. 이 김범석 대표가 첫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인데 이마저도 서면으로 내놨고요. 이 내용의 절반은 미안하다, 반성과 유감으로 채워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저히 계산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늦은 데다가 이 시점이 이제 한 달 후에 또 김범석 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말씀 전에 서면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뭐 의혹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네, 이 사과를 걷어내면 법적, 정치적 방어막이 군데군데 젖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잘못된 판단이라는 표현을 빼놓고는 잘못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요. 대신 대규모 정보 유출과 일련의 상황을 실패, 미흡으로 규정한 데다 고객 피해도 불안과 걱정 등이 감정적 단어로 나열할 뿐 실질적인 피해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앞서 발표한 이 자체 조사 결과를 도돌이표했는데 유출된 고객 정보는 100% 회수됐다. 규모도 3,000건에 그쳤다. 추가 유출도 없다. 강조한 점에서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심쩍은 게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네, 핵심을 거잖아요.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근거가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좀 애매합니다. 유출자 접촉 경위나 포렌식 과정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없었고요. 김범석 대표는 또 사과문에서 오정보가 난무하다 주장하기도 했는데 사측은 여기서 말하는 오정보가 무엇인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와도 좀 대립각을 세우는 면이 보여지던데요. 네, 이 사과문은 곧장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넘어갔는데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애둘러 정부 탓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고의적 은폐가 아니니까 일종의 면죄부를 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정부와 전면적 협력, 정부 요청 준수란 표현도 곳곳에 등장합니다. 앞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패싱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듯한 워딩으로 보이는데 셀프 조사 결과 발표로 불거진 정부 대 쿠팡 구도를 깨려는 시도로도 보입니다. 네, 그 영문 해명하고 또 미묘하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어휘의 선택이 달라서 네.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 조사가 아니라는 해명문을 냈는데 이 미국 측에는 영어로 된 해명문하고 네. 우리말 버전이 미묘하게 달라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네, 우리말로는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불필요한 불안감이 영문 버전에서는 잘못된 불안감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정부기관과 국회 그리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억울한 비판이 잘못된 비판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럼 이게 영문으로 읽는 사람과 국문으로 해석된 버전을 읽는 사람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르게 이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문판을 접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기관, 국회 그리고 언론의 비판이 마치 그릇된 것이라고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이제 한 달 후에 발표한 사과문이라는 거죠. 네, 이번 주 다시 또 청문회가 열리죠. 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김범석 대표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기로 했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사과문의 반성과 보상화 마련,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담으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명분을 쌓은 셈인지라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보상안도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보상안이 나왔는데 이 사다를 내놓고 내놓은 보상안이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회원 한 사람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 발표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마저도 이 로켓 배송, 쿠팡이츠, 쿠팡 트래블 등으로 5천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마케팅용 보상이라니 냉담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환율에 관한 관심이 큰데요.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이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초만 해도 1,480원대까지 오르면서 비상이 걸렸었는데 외환 당국의 강한 메시지와 수급 대책이 나오면서 한때 1,420원대도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큰 반등 없이 1,450원대 아래서 마무리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재무제표상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대목으로 익힐 수 있겠습니다. 이 환율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잠시 후에 KBS 김준범 기자와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금과 은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게 뭐 은행 창구에서도 골드바, 실버바도 잘 팔린다면서요? 네, 요즘 금 한 돈이 거의 100만 원까지도 가더라고요. 돌잔치 초대장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데 여기에 은은 또 금보다 더 잘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도요? 네, 이거 먼저 올 들어 골드바는 지난해보다 4배, 판매액은 6,700억 원에 육박한데 실버바는 한술 더 떠서요. 판매량이 38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은행 관계자들조차 올해처럼 개인이 이렇게 쓸어 담는 건 본 적이 없다 말할 정도고요. 또 금을 예금처럼 저축하는 이 골드뱅킹 금통장 실적도 고공행진 중인데 지난 24일 신한은행 기준 금가치와 연동된 예치 잔액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면서 해당 상품 출시일에 23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네요. 네. 요즘 달러 사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잠깐 낮아진 요 세를 이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면서 달러 예금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급락할 때 쌀 때 사두자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전 수요가 하루 만에 2~3배씩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을 넘기면서 1년 새 1조 3천억 원 가까이 늘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최근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서는 100달러짜리가 동이 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런 투자 전략은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일 궁금할 부분이실 텐데 대체적으로 금에 대한 베팅은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지만 달러와 은을 중심으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이 내놓은 향후 석 달간 평균 환율 전망은 1,440원인데 9달 뒤에는 1,420원대로 점차 내려가면서 달러가 더 싸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마저 최근 외환당국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하기 전에 제시한 전망치인 탓에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은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가 겹쳤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과거 80년대 미국 헌트 형제 시세 조정으로 은값이 폭등했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폭락했던 사건을 떠올린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또 최근 중국 쪽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 거래소들이 이달 들어서 은 선물 증거금을 인상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은 위험 신호라면서 경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연말에 주요 경제 관련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도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을 모아야 한다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칫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중간 가격을 뜻하는 중위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19개월 연속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달에도 1% 넘게 올랐는데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11호 대책 영향으로 잠깐 주춤하나 싶더니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대책 발표 전인 9월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집값이 뛰는 데는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게 주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급 한파도 한몫했죠? 네, 맞습니다. 올해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1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약 12만 가구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적은 수준이고요. 네. 분양이 가장 많았던 2015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당장은 분양 기회가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이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미 착공 물량이 줄었던 만큼 이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참
재밌다기 놀라운 것 같은데 네. 임차인 면접제가 생겼다면서요? 네, 이제는 뭐 집 살 때, 집 구할 때 면접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계약서에 특이하게 크게 늘거나 이 주차, 반려동물, 심지어 귀가 시간까지 묻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임차인의 신용과 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서비스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에 대한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반응이 갈리고 있기는 한데 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대신 장기 거주가 보장되고 퇴거 요건도 매우 엄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 기간이 짧고 또 보증금 부담도 큰 상황이어서 네. 면접 제도만 먼저 들어오면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주거 접근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면서요? 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면서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1%대 초중반 대략 1.3에서 1.5% 수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 수준은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구조다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왜 이렇게 부담이 커졌습니까? 네, 사고 한 건당 수리비 또 치료비가 크게 늘어난 게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올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90%를 훌쩍 넘었고 적자 규모도 수천억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차량 수리비 기준인 정비수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서 부담이 더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금융당국도 인식하면서 과거처럼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험료 인상은 뭐 거의 명확한 거고 이게 언제쯤 소비자들은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네,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이 내년 초 마무리가 되면 빠르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요. 실손의료보험도 함께 오를 예정이라 가계의 보험료 부담이 늘까 걱정입니다. 네. 최근 자영업 관련 지표가 조금 나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까요? 네, 통계상으로는 분명 개선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 수가 5만 명 정도로 여름철에 비해 16,000명 이상 줄었고요. 실제로 영업 중인 매출 신고가 확인되는 가동사업자도 넉 달 연속 늘어나면서 자영업 전반의 분위기가 다소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특히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업처럼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다시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소비 쿠폰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경제 인사이트 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세모정이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는데 변혜숙님께서 돈과 건강 정보 무척 사랑합니다. 예, 하셨고요. 5944 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국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서 가려운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시각 지금 시각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호도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4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막히는 구간 없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나가셔도 정체 걱정은 없겠는데요. 다만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위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도 막히는 구간 많지 않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이 더 수월하겠는데요. 하남 방향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면과 시장의 본질을 봅니다. 경제 포커스. 네, 고공행진하는 환율 잡기에 나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보는 걸까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가라앉았습니다. 한시름 놓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쭉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경제 포커스 시간에는 현재 환율 움직임과 새해 환율 전망까지 전방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포커스의 기둥이죠. KBS 보도국 경제산업부 팀장 김준범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율 때문에 걱정하는 네. 기업들도 많고 개인들도 많았었는데 지난주 이제 성탄절 직전에 환율이 좀 내렸습니다. 많이 빠졌죠. 네. 네. 지금 상황은 어떠?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1,433원, 34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고강도 대책 내놓기 전에 1,483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83, 33 거의 한 3거래일 내에 50원 정도가 빠졌고요. 뭐 50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지만 환율에서 10원도 크거든요. 50원이면은 단기적으로 매우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강한 구두 개입을 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지난주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에 정부가 이제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구두 개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말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외환시장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말로써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날릴 수도 있고 실질적인 조치까지는 안 하면서 말로만 할 수도 있고 섞여 있는 건데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 그러니까 조금 뭐 일상용으로 옮기자면 너희 두고 보면 알 거야 이런 식의 구두 개입이었어요. 제가 뭐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구두 개입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걸 봤지만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잘 지켜볼 것, 유심히 모니터링 할 것,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 정도가 상례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아주 거친, 거의 이런 수위는 전 처음 봤는데 아주 고강도 개입을 했고요. 단순히 구두 개입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일부는 헐어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고선 그날 24일 하루에 거의 40원 정도가 빠졌는데 그렇게까지 빠지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 개입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 개입뿐만 아니고 실제로 추가 대책도 내놨는데 일종의 달러, 환율과 세금을 연동한 처음 나온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달러를 국내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감세 혜택을 사실상 처음 내놓으면서 해외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좀 사라. 이런 강한 유도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효과는 있었던 거네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달러를 국내로 돌리면 세금을 없애주겠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안 되니까 수익률을 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주식을 많이 사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들, 보통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들이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많이 사는 경향. 그렇죠. 미국 주식을 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늘 부족한 이 현상이 있는데 자, 그럼 이걸 거꾸로 되돌려 보자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사러 나간 서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마치 무슨 돌아온 장고처럼 돌아온 동학개미가 되면 대신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유인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국내 주식은 사고 팔아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양도 차익엔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네. 미국 주식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20%의 세금을 매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워낙 미국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처음에 샀는데 한 2배로 튀어서 4천만 원이 됐다. 요즘 그런 분들 많습니다. 워낙 미국 주식 좋아서. 그러면 2천에 사서 4천이 됐으니까 차익이 2천만 원이 났죠. 그렇죠. 원래대로는 세금을 2천만 원에 20%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팔고 들어오면 그걸 팔고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면 그 400만 원을 안 매기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일단 내년 1년.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양도 차익에 세금을 안 매길 테니 일단 팔고 들어와라라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세금 무서워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냐. 결국은 미국 주식이 수익이 잘 나오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미국 주식 팔기 싫은데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도 약간 뭐 기술적인 용어인데 환해지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관 투자자나 국민연금만 하는 기법인데 이 환율이 출렁이는 게 싫으면 환을 특정 시점으로 고정해버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개인들이 거기에 투자하면 과정을 생략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달러가 우리나라 시장에 풀린 효과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은 환이 출렁이면서 벗어날 수 있고 딱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네. 그 효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워낙 해외에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쪽은 뭐 우리나라 본사도 달러를 잘 법니다만은 뭐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 예를 들면 SK하이닉스의 미국 법인도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그 달러를 국내로 보내겠죠, 본사로. 근데 네. 요즘은 잘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또 바꾸려면 돈이 드니까 그걸 계속 그냥 미국 법인에 미국 은행의 통장에 넣어놓는데 그것도 국내로 이번에 가지고 오면 세금을 하나도 안 매기겠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은행에 있는 달러든 미국 주식을 사놓은 돈이든 달러를 팔아서 국내로 가지고만 오면 세금을 안 매길 테니 지금 좀 가지고 와라. 이거는 처음 해보는 정책이고요. 그만큼 정부가 달러가 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내년까지 그러면은 해외 주식을 팔고 세금을 면제받고 나서 그 이익을 본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사면요? 그게 지금 많이 꼼수로 거론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으로 사면 세금 혜택을 보죠. 예를 들어서 제 가족 뭐 아내라든지 저희 부모님 명의로 또 한국에서 바꿔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걸 어떻게 다 잡을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개인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 제 김준범 계좌의 개인 평잔을 보면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결국은 평균 자녀액을 보면 이게 세금 혜택 받고 다시 나갔다는 건 보이지만 그런 건 다 잡아낼 겁니다, 정부가. 다만 이게 가족끼리 이게 서로 이게 역할 분담을 해버리면 그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만큼 그렇게 구멍 있는 정책을 정부가 알면서도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부작용도 감수하고라도 일단은 달러를 유인해 오겠다. 이런 좀 시급한 신호들이 읽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 내놓은 그 정부의 대책들의 효과는 단기간적인 대책이다? 얼마나 효과가 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도 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마음을 먹었는데 괜히 한국 정부랑 싸워서 이득 볼 건 없겠는데라고 외환 그 투기 세력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어서 분명히 달러를 막 비싸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 만에 50원 정도가 빠졌는데 다만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오르는 게 단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이게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거든요. 네.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2.5%, 미국 기준금리는 3.75%.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투자 안 하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미국에 넣을 때 돈이 더 많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쏠림 현상이 있는 거네요. 당연히 언제든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기본적인 압력이 늘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게 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어느 나라 경제가 잘 나가면 그 나라 돈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경제가 잘 나가면 달러가 인기가 있는 거고 일본 경제가 잘 나가면 엔화가 인기가 있는 거고 그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즉 한국 경제가 잘 나가냐 미국 경제가 잘 나가냐를 지금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 당연히 미국 경제가 잘 나가거든요. 우리 뭐 엔비디아 뭐 다 보시지만 오픈 AI, 챗GPT 지금 화두는 AI인데 AI를 이끄는 거의 모든 기업은 미국에 있고요. 네. 미국의 S&P 수익률과 코스피 수익률 물론 올해는 코스피가 좋았습니다만 최근 3년, 5년, 10년 보면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늘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비싸지는 건 당연합니다. 금리 차와 미국 경제의 이 성장성 이 두 개 때문에 구조적으로 미국 환율이 늘 달러의 환율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기 대책이 나온다고 이게 며칠이나 가겠냐 혹은 몇 달이나 가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점들을 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구두 개입을 말씀드렸는데 구두 개입은 말 그대로 말로만 떠드는 거여서 그게 부작용은 없어요. 거기 돈이 드는 건 없습니다. 근데 구두 개입만으로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 실 개입을 한 걸로 보여요. 실 개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IMF 때문에 워낙 트라우마가 있어서 늘 수출을 해오면 그거를 우리나라는 달러를 쟁여둡니다. 빵빵하게 쟁여둬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안심이 되니까. 근데 그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지금 시장에서 달러가 자꾸 부족하니까 달러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걸 시장에 자꾸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우리가 감지덕지 관리하는 외환 보유고 자체가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어쨌든 외환도 상품이기 때문에 자율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네.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 잠깐은 봐주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잦아지거나 너무 고강도면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신뢰 자체를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원화를 사러 아예 돌아오질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너무 자주 나오거나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는 카드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환율의 이렇게 등락 문제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주식을 저희가 볼 때 그 주식 앱에서 이 수익률을 달러 기준으로 볼 때랑 원화 기준으로 볼 때 수익률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엔비디아 주식을 샀는데 달러로 보면 한 70% 벌었는데 원화로 보면 한 60% 벌었,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 환 차손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특정 주식의 종목을 내가 주식의 성장성을 보고 그 주식을 샀는데 이게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오르는 건 좋은데 만약에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걸 원화로 바꿨을 때는 수익률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 엔비디아를 사려고 하는데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버리면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그 환율이 너무 급등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환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언제 팔아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결정하기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건 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를 늘 강조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치고 빠지는 시점을 결정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환 해지 상품, 보통 이게 우리 투자 상품 보면 뒤에 괄호 열고 H라고 되는데 이게 환 해지, 그러니까 환율을 특정 시점에 고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환율 등락해서 내가 안심이 되고 오로지 그 값으로는 고정된 값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의 오르내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환 해지 상품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환 해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물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너무 출렁임이 심해서 서학개미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이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환율 예측이 가장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보다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을 사면 설령 그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달러로 환산하는 원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자산을 들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지금 어쨌든 내년 환율 예상을 보면은 뭐 그 예상도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기관들의 예측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1,000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뭐 1,390원, 1,400원, 1,410원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환율이 좀 내려갑니다. 그 예측을 믿는다면 지금은 잠시 살 때가 아니고 좀 더 기다려보고 미국 주식을 좀 더 환율이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이게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짧게 마무리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 환율의 변동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 20, 30원 3, 40원 정도 내려갈 거라고 보는 예측은 많고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때문에 환율이 늘 올라갈 압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좀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지금보다는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갈 압력이 지금 100이라면 50, 70으로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내려갈 거란 예측이 많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희는 2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코로나19 피해로 지원받은 정책자금 성실히 상환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연장. 금리는 1%포인트 감면. 월 상환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자세한 신청 안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문의는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연락주세요. 필요할 때 곁에 있는 든든한 지원.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해돋이를 보러 가는 분들 있죠. 해돋이는 해가 막 솟아오를 때 또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해가 넘어간다는 뜻으로 해넘이라고 합니다. 해돋이나 해넘이와 마찬가지로 달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현상 또는 달이 막 떠오르는 무렵을 가리켜서 달돋이라고 하는데요. 우연히 지나던 작은 기차역 앞에서 멋진 달돋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처럼 말할 수 있죠. 달돋이의 반대말 역시 달넘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달넘이가 되어서야 돌아오셨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해넘이와 달넘이라는 표현에서 뒤에 있는 넘이는 동사 넘다와 관련이 있는데요. 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너미는 밤에 산 꼭대기에서 평지로 부는 바람을 말하고 이것을 산바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자너미는 길이가 한자를 넘음 또는 그 길이라는 뜻도 있고,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한자가 넘음 또는 그 물고기라는 뜻도 있는데, 이 경우엔 월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 관아에 물품을 바칠 때나 죄수가 옥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요구하던 뇌물을 문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한겨울에 보기 힘든 아침 기온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상 3.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상 난동 현상을 보였습니다. 남서풍의 영향입니다. 낮에도 초봄 기후를 떠올릴 정도로 10도 이상의 기온에 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 추워진다는 말에 걸맞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모레는 영하 8도, 새해 첫날이 글피에는 영하 11도로 추위가 점점 매서워지겠습니다. 이 갈수록 한겨울답게 깊숙하고도 강한 추위에 본 모습을 되찾겠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은 밤부터 맑아지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남부 내륙에 1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금 눈 쌓인 곳도 있고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고요. 이 동해안과 동쪽 산지 또 일부 경남 지역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라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5도에서 14도 분포고 서울은 8도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강릉, 대구 13도, 대전, 전주 10도 등 10도 이상인 곳 꽤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6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관련 의혹 31건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모두 66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 미해결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풍돌게 개입했으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오늘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자정을 기해 봉황기가 개항됐고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경찰이 쿠팡의 셀프 조사 논란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은 쿠팡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인당 5만 원어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별 쪼개 쓰기 방식이어서 쿠팡 쇼핑만 쓰는 고객은 사실상 5천 원만 보상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숨가쁘게 1부를 지나서 2부로 왔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일상생활 속 법과 관련된 의무점들을 제대로 파헤쳐드리는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인구와 터놓고 얘기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일명 인터뷰인데요. 매주 월요일 또 반짝반짝 빛나는 인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누가 나올지 또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각편대 우리 셋이 오늘 이제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날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오늘 0시를 기해서 봉황기가 청와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가 시작이 된 건데 이 배경과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희 기자. 네, 한국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깃발이 봉황기가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에 개항됐습니다. 3년 7개월간의 이 용산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청와대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청와대 이전의 이유 크게 한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네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부터 용산 대통령실을 두고 보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도청이 좀 취약하고 대통령의 동선도 쉽게 노출된다는 건데요. 실제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북한 드론이 대통령실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부실보안 논란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치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이 계엄의 온산이 됐다. 이 인식도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에 박차를 가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최근 내란 특검팀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가까워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용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이 상징이 된 느낌이다. 이렇게 소회를 전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미 용산으로 굳이 왜 대통령실을 옮겼나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국민이나 언론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결국에 계엄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복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하고 달랐던 것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뭐 세종시로 가겠다. 혹은 당장에 용산에서 나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후보 시절에 청와대로 일단 가는데 당장 나오긴 어렵고 연내 정도에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지금 실행이 됐다. 그 현실적인 계획이었고 또 그것이 지켜졌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청와대냐 용산이냐 보다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네. 청와대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청와대 복귀를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게 오판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이 발생할 유무형의 비용을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국민과 야당을 잘 설득하지도 않고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야말로 졸속으로 청와대 이전을 강행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청와대의 폐쇄성 지적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실을 너무 성급하게 다시 청와대로 옮겼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논평을 통해서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서 청와대는 오랜 기간 구중궁궐 불통 정치의 상징으로 지적되온 공간이다. 광화문 청사 등 대안이 있었는데 청와대를 다시 선택한 결정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용산으로 가고 다시 청와대로 오는 데는 그 비용도 뭐 엄청난 비용 아니었습니까? 네, 일단 그 용산으로 옮길 때도 큰 비용이 들었고 생각보다 더 큰 비용이 들었죠. 그리고 올 때도 또 만회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여기 있는 세 사람이 내는 세금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야당이 지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책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비비를 써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인데 예비비를 써서 옮긴다. 이것보다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뭐 추가 경정 예산이나 본 예산이 됐든 또 법률 개정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 우리 세금을 운용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거를 왜 지적을 못 하고 있는가? 그것은 윤석열 정부부터가 예비비로 대통령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또 날카롭게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정권을 막상 잡게 되니까 일단 행정 권력을 갖고 예비비를 통해서 이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버렸다. 이건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청와대 복귀 이전 문제 예비비 뭐 사용하는 거 좀 정당하냐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궁금한데요. 예, 지도부 한 의원이랑도 제가 어제 통화를 했고 마침 이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되게 겸연쩍어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 살인 시도인데 그 살인 용의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억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출근 이 첫날부터 꼭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비판을 좀 감수하고 계엄으로부터의 탈출 그 의미에 좀 민주당이 더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이 하는 그 말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 이제 눈과 귀가 막힌다, 구중궁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어떻게 또 국민과 소통할지를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도 그 지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청와대를 사용해왔던 이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과 이 3실장,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여민 1관, 이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또 기존 본관 집무실은 이 외빈 공식 행사에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 국무회의 등 주요 일정의 이 생중계를 확대해서 밀실 행정 이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도 점차 좁혀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청와대 주변 통제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른바 이 강아지를 닮았다고 해서 댕댕런 코스라고 부르는 이 청와대 주변 달리기 코스도 통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청와대 경내 관람은 일단 중단하지만 일부 견학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론가님, 이렇게 하면은 불식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청와대에 대해서 예전에 뭐 풍수지리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도 그런 말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풍수지리라든지 지리적 위치라든지 안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정치에서의 구조, 거기서 청와대 대통령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의 문제는 대통령실은 사실 대통령의 비서 조직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이 행정각부나 심지어 내각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대통령 쪽이 정당이라든지 의회 이런 협치의 공간을 무시하고 행정 권력을 통해서 단독으로 질주했었던 그런 역사 때문에 청와대의 대통령들도 좀 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보다 나쁜 그런 운명을 맞았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체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정부라면 뭐 청와대의 어떤 내부의 어떤 구조라든지 여기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2월 29일인데요. 꼭 1년 전에 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진상 조사가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추모식에 앞서서 영상을 통해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유가족과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그리고 생계비 등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유족의 한이 남아있다라는 점인데 우리가 역대 참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유가족들에게 한을 남기고 시간이 좀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 참사에서도 블랙박스의 4분 7초가량 시간이 빠져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벌써 참사가 1년이 지났는데 진상 규명에서도 유가족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참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오후부터 계속 뭐 이 화제가 됐던 게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 전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또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을 제명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가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보수 텃밭인 이 서초구에서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인재다 이렇게 이 후보자를 지켜 세웠는데요. 그런데 인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민의힘 어제 즉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제명했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인 이 후보자가 출세를 위해서 이 당과 당원을 배신했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당 지도부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혜훈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되고 싶었다면 최소한 당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았어야 한다. 이건 군인으로 치면 전방부대 사령관이 적진에 참모로 가겠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신선하다. 전방부대 참모가 적진으로 투항한 거나 다름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는 경제 노선으로 치면 중도 쪽에 가까웠었거든요.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후보자 일성이 성장과 민생에 적극 투자하겠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부합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인사를 지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타격인 것이 어쨌든 당의 중진 인사를 뺏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영토 확장 신호 이런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비상일 수밖에 뼈아픈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이게 정당 대 정당의 어떤 연립정부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인사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빼오기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여당에서조차도 약간 엇갈린 시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법여권에서도 이 후보자 장관 지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후보자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네. 조국혁신당 대표 어제 SNS에 이 후보자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배치되는 반명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이 후보자 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명의로 민주당의 이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힌 현수막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이 내란을 지지했던 이 후보자에게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원칙 파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이 통합 의지를 보였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중도 실용적인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특검 수사 결과 내란에 동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거꾸로 계엄사에 사람을 파견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좀 내란 옹호한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반면에 이혜훈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뚜렷하게 참가한 이력도 있고 현수막도 걸었기 때문에 좀 이중잣대다,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층, 특히 그중에서도 더 진보적인 쪽에서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혜훈 후보자가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를 해왔고, 네. 또 성소수자 쪽에 대해서 이제 좀 보수 개신교 쪽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을 수 있다. 결국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통령 믿고 지켜보자, 이 의견과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용납이 좀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엇갈리면서 이게 결국에 청문회를 지켜보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거취에 관해서 발표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1인 1 논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여권 내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제기된 의혹만 해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최근에는 국정원에 근무 중인 장남의 첩보성 업무와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에게 아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는데요. 연이어서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김 원내대표 일단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면서 사퇴 가능성에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 지도부도 이젠 김 원내대표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이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에 대해 좀 깊게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여론을 보면 전 국민 여론은 모른다고 해도 댓글을 보면 핵심 지지층 여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댓글에서도 상당히
그 핵심 지지층사에서도 여론이 나쁘다 이 점이 있는 것 같고 보통 의혹이 여러 가지가 터지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앞에 의혹으로 뒤에 의혹을 덮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한꺼번에 이게 터지면서 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좀 많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개인 문제를 넘어서 여권 내 권력 구도와 좀 맞물려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측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간 김 원내대표가 이 친명계 당의 이 투톱 중에 한 축으로 정청래 대표를 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차기 원내대표의 이 개파 색채에 따라서 여권 내 권력 구도가 뭐 재편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야권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이 논란이 그 배후에 혹시 김 원내대표와 뭐 몇 차례 갈등을 빚었던 정청래 대표나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뭐 대통령실과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이게 표면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뭐 이 같은 음모론과 별개로 여권 내부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선 뭐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접은 이현주 최고위원도 원내대표 도전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2주 뒤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 결단에 따라서 여권의 권력 지형이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김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런데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뒷배경이 어떤 것이냐 이게 아니라 현재 불거져 있는 의혹이라든지 문제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실의 무게만큼 김병기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어떤 균열을 암시를 하긴 했으나 오히려 그 원론적으로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는 원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지금까지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는 법, 아는 만큼 당당하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네,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 쉽고 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오늘부터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들께 쉽고 네. 또 친절하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품격 법률 분쟁 예방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네.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앞서서도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또 여러 가지의 그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전직 보좌관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눴던 사적 대화가 이제 공개된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전직 보좌관들이 공개된 방식이나 공개된 뭐 내용 같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약간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회사 단톡방 또는 뭐 친구들 간의 단체방, 동호회 방처럼 뭔가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캡처돼서 공개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 일상 속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단톡방이나 비밀 대화방 이런 온라인을 넘어서서 말이 오가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모욕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저처럼 이렇게 변수가 많은 새 아이를 둔 부모 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렇죠. 참 매일이 네. 걱정이긴 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불쾌한 말,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그렇진 거예요. 않아요. 이게 뭔가 나의 기분 나쁜 감정을 보호하는 법률이나 그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무례한 말, 또 불쾌한 말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
객관적인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분 나쁜 말은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명예 또는 사회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평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말들이었는가를 좀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해가 네. 좀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택시 기사와 요금 시비가 붙었던 사건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승객이 경찰을 부릅니다. 근데 경찰이 조금 출동이 늦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경찰을 부른 사람이 A C 땡 이렇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경찰에게.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렇게 I C 땡 이렇게 말한 것이 과연 이 경찰에 대한 그 모욕죄가 성립되느냐가 쟁점이었던 사건인데 네. 결론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은 뭔가 일단은 자기의 어떤 그냥 감정의 배설 같은 거였던 거예요. 경찰을 지칭하지도 않았고 예. 단순히 이 발언자 자신의 어떤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모욕죄에서의 주는 어떤 상대방의 어떤 사회적 평가, 인격적 평가에 대해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모욕죄를 성립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요 하나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누가 자기의 이제 팔로우를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좀 불만을 가져서 그 이제 피해자들이 친구와 이제 촬영한 그런 사진에다가 와 인성이 이런데 인성이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아니 근데 팔로우 해제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 화가 이렇게 나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그 화가 나도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저희 애들만 봐도 그런가요? 대부분이 SNS로 네, 소통을 그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사실 대부분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 정확한 워딩은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멘트였는데 네. 이것도 뭔가 피해자의 어떤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그 무례하고 불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어떤 모욕적 언사는 아니다라고 봐서 모욕죄를 부정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공개된 장소 공중에 그게 아니라 1대1 뭐 서 변호사님과 저 둘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모욕의 부분이 네. 발생했을 때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만약에 이제 마이크가 꺼지고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윤인과 아나운서님께 욕설을 한다. 근데 아무도 못 봤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명예훼손죄도 되지 않는데 굉장히 모욕적인데요. 굉장히 이제 모욕감을 줬어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게 1대1의 상황에서는 왜 안 되냐면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공연성이라는 법률상의 용어의 요건이 있어요. 이 공연성이란 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연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당사자가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 더 이상은 있어야지만 공연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로 단둘이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서로 막 욕설을 주고받았거나 네. 또는 정말 조용히 귓속에 대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심한 욕설이라도 범죄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말로는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뭐 어떤 표정으로 약간 네. 조롱하는 것 같은 표정을 그런 거 짓거나. 있잖아요. 네. 근데 표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판례는 단순히 어떤 말로만 하는 게 글이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도 지금 모욕죄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이 언어적인 표현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일상생활에 더 많이 요즘에 일어날 더 수가 많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나의 얼굴이라든지 다른 뭐 이상한 걸 합성해 놓는다든지 그러면서 되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그 썸네일을 올리는 사건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아마 구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떨 때 명예훼손이 되고 어떨 때 모욕죄가 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는 단순한 어떤 강한 표현이나 뭐 욕설 이런 걸로도 성립을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조금 더 나가서 최소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에는 진실한 사실도 포함되고 허위의 사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에 반해서 명예훼손죄는 정말로 뭔가 어떤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진술,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일단 명예훼손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윤인구 아나운서를 지칭해서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윤인구 아나운서는 뭐뭐뭐뭐 했어. 아나운서실에서 뭐뭐뭐를 했다.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뭘 명예훼손죄. 들으셨습니까? 저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냥 하는 그건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그랬다면 네. 네, 명예훼손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게 이게 비단 공공의 인물, 공인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이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유명인이라든지 뭐 공익적인 공인만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뭐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명예훼손죄는 가장 이제 모욕죄와 차이 나는 점 중에 하나가 진실한 사실을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존폐 논쟁이 있는데 다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딱 여기에 해당했던 사례가 있는데 국립대학교 총학생 회장인 어떤 피고인이 농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자신을 포함해서 학생의 임원진이 음주운전을 막 하고 또 그것을 묵인했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 좀 고발하는 방식의 글을 게재했던 사안이 있어요. 예. 이 사안에서 이제 이 피고인이 명예훼손죄로 하급심에서는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일단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말할 이익이 있다라고 봐서 무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비언어적인 수단 통해서 상대방한테 모욕감 주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짓게 되면은 처벌은 어떻게 네. 하게 되는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명예훼손죄보다 조금 더 법정형이 낮은데요.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진실한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훼손했다라고 하면은 법정형이 확 높아져서 5년 이하의 징역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조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비방 목적으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조금 더 높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엄격하네요. 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5047님이 회사 단톡방에서 상사 비판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단톡방이라는 거에 조금 중점을 맞춰보면 공연성 아까 말했던 그 공연성 그 뭐 인식 상태 뭐 저 인식 충분히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고 다 팀원들이 있잖아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서 이 경우에는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팀장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48님은 사실에 근거한 리뷰를 썼는데요.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썼다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쓴 리뷰가 객관적인 사실이고 내가 이걸 쓴 이유가 어떤 다른 소비자들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나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한 거라면은 사실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 또는 모욕적인 엄사가 포함되었다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모욕죄 처벌도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리뷰를 쓰실 때는 감정적인 욕설보다는 좀 실제로 겪은 사실 위주로 쓴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네.
막 이런 경우들 종종 있으실 거예요. 7301님은 이미 삭제한 댓글이나 게시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인터넷상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올린 순간 일반에게 이제 공개가 되고 그때부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리는 순간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운다면 내가 아차 싶어서 근데 지웠어도 아무도 못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누군가 봤다면 이미 범죄는 성립하는 거고요. 네. 지운다고 하면은 그게 무죄가 되진 않지만요. 나중에 형량을 책정할 때 있어서는 참작은 네,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8013님,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캡처 말고 꼭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녹취해 두시거나 또는 그 사람이 상세하게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라고 하는 그 진술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캡처 못지않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따뜻한 상담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해서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와 또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영옥입니다. 저녁 6시 내 고향 지킴이 윤인구 아나운서가 어딜 갔나 했더니 오늘부터 낮 12시에 남자가 됐다고요. 잘생겼지, 목소리 좋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청취자분들께 일타쌍피 정보만 뽑아준다니 기대가 됩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하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승승장구하세요.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아이고 먼저 김용옥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 아주 저희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코너입니다. 지상파 TV 라디오는 물론이고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시사 콘텐츠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야말로 시사 프로그램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보다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일 평일 저녁 6시에 하루의 이슈를 가장 먼저 정리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6시의 남자, 시사의 고수, CBS 박재홍 앵커, 한판 승부의 박재홍 앵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내가 모시자고 했어요. 유닝구 찬스입니까? 네, 오늘 앵커 찬스. 예.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의 첫 손님입니다. 인터뷰. 이름하여 인구와 인터뷰.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야, 이거 뷰티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예. 야, 근데 어떻게 박재홍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똑같이 입고 왔니? 네? 넥타이 늘 선배님 뵈요. 네. 저는 오늘 PD가 젠슨 황처럼 입고 오길 원했는데 약간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입고 왔거든요. 근데 예. 오늘은 영락없는 박재홍 스타일로 입고 오셨어요. 예. 박재홍 앵커님. 거의 그냥 옷이랑 몸이랑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예.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 아세요? 혹시 저 섭외 갈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일단 윤인구 아나운서의 첫 방송이다. 네. 그래서 윤인구 아나운서가 어떤 분인지 빛내달라.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예. 우리는 이제 그 한판 승부의 등에 올라타서 그렇습니까? 네, 정오 12시 시간대 또 이제 청취율 1위를 노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모든 걸 있습니다. 마침 또 아침에 그 김현정 뉴스죠. PD가 이제 그만두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진행자. 다음 주부터 1월 5일부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CBS 6시 한판 승부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잡으려고 저를 잡으려고 오신 거고 부르신 거구나. 잡으려고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 후배를 그러는 것 같고 등에 올라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론칭한 이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한판 승부라는 제목 참 마음에 드는 거 누가 지었어요? 처음 2021년 7월 12일 날 첫 방송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담당 CP 소병철 프로듀서가 이제 후배들 모아놓고 자 10개씩
그 정해와봐 해갖고 딱 한 100개 정도 딱 했거든요. 아 근데 그래 한판 승부를 하자. 우리 딱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예. 그래서 우리도 유닝구의 무승부 뭐 그런 정면 승부가 뭐 YTN 있죠. 얼마 전에 또 YTN 나갔다 왔다. YTN도 갔다 왔죠. 예.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부터. 그게 또 여기 또 유닝구 선배를 위한 말씀 많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말씀은 또 참 잘하시네.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 우리 박재용 앵커 한판 승부의 좀 비결을 얻고자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네네네네. 박재용만의 생존 전략 무엇입니까? 사실 이제 뭐 유닝구 선배님이야 워낙 베테랑 진행자시고 아니에요. 제가 뭐 감히 드릴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만 유닝구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유닝구 때문에 이제 들으러 오신 분 많으실 텐데. 저 뭐 어젯밤에 전화 걸어서 부탁한 거 아닙니다. 예. 유닝구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사 프로그램 하면 이제 그 손석희 선배의 그 진행에 그 롤 모델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진행 초기에 이렇게 촌철살인 해야겠다. 그 어떤 초대 날카롭게. 정치인들 나오면 혹은 이제 뭐 시사평론가들이 나오면 날카로운 질문 던져야겠다. 이렇게 좀 촌철살인의 강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상대가 말하는 거 잘 드러내게 해주고 잘 보여주기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이미지가 약간은 뭐랄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편안하면 겹치는데 나랑.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이 그런 걸 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더듬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박재용 앵커, 박재용 아나운서 하면은 이렇게 늘 흔쾌하게 웃는 웃음이. 그렇죠. 우리 이제 뭐 아나운서 협회 활동하면서도 만났고 뭐 KBS 파워풀 때도 와서 응원해주러도 우리 박재용 그때 노조위원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와서 응원해줬고. 맞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비상계엄 때. 그날 방송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습니까? 그렇죠. 방송 마치고 퇴근하고 10시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아니 왜 나왔어요? 굳이 박재용이 안 나와도 뭐 다른. 뭐 그런데 이건 이제 진짜 비상 상황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놀라고 이건 당연히 비상 상황하고 국민들도 가장 굉장히 이 상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제 우리 라디오 제작국장에 전화하고 보도국장에 전화하고 비상 방송 바로 해야 될 것 같다. 다 이제 저희 뭐 KBS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거 방송쟁이로서 이거 다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하고 바로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계엄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언론사 장악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렵진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계엄군이 오게 되면 어차피 장악이 되는 상황이니까 방송하다 장악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방송 현장에 없는 게 더 부끄러운 걸 수도 있겠다. 딸은 가지 말랐다. 딸은 이제 마침 그때 기말고사 할 때 계엄 뭔지 아는데 지금 왜 가시냐 하고 약간 울면서 그 딸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 사실은 또 장인어른께서 사실 전화 주셨었어요. 딱 나가는 순간에 자네 지금 어딘가 걱정되셔서. 또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도 이제 방송 상황 보시면서 어른들이 오히려 계엄이라는 걸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딘가 그래서 지금 방송 갑니다 했더니 조심해서 잘 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도 집에서 이제 뭐 잘나고 이제 책 읽다가 저희 독서의 유닝구 역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최적화된 앵커시군요. 큰애가 하면 넷플릭스 보는 게 아니고 그날은 봅니다, 약속이 유닝구. 없어서 근데 큰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타디갑에서 공부하다가 아빠 지금 집에 가도 되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계엄이 선포가 됐다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랐죠. 2024년에 어떻게 계엄인가. 그래서 아빠 내일 학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박재용 앵커의 따님은 아주 의식이 아빠 걱정부터 하는. 걱정. 이 사람 좀 출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방을 계속 그날 했죠. 11시부터 해갖고 이제 주로 같이 진행하고 새벽 2시 반까지였나? 이제 계엄 종료될 때까지 방송 새벽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계엄 특보 12시부터 같이 하고 뭐 그랬었던. 근데 뭐 울었어요?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이제 계엄 특보를 진행하다가 나는 박재용 앵커의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또 유닝구 앵커님 앞에서 울 일을 혼나지 않았으니까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울 일이 없는데.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저는 박재용 앵커의 아주 매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눈물이 났습니까? 그 12월 4일이면 이제 12시 방송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뭐랄까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고
이제 계엄 관련 화면과 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나씩 더 전해드리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자료 화면을 보내드리는데 이제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 그리고 국회 앞으로 계엄을 그 이제 해제하기 위해서 갔던 의원들, 또 시민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이제 계엄군과 실랑이하는 모습들. 야, 그거 보니까 야, 또 이 위기의 국면에 우리 또 시민들이 나서 주시는구나. 네.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우리 국민들이시구나. 그러니까 국민들 모습 보니까 울컥하고 이게 또 이제 뭐랄까, 야, 이 나라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 분노와 또 감사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체해가지고 눈물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뭐 방송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은 이게 감정 조절이 이렇게 안으로부터 스스로 되잖아요. 방송을 그렇죠.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말 그렇죠. 박재용 씨의 감정이 어땠는지 이렇게 좀 상상이 간다. 예. 가죠. 예. 이게 이제 윤인구 아나운서 같은 베테랑 앵커들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아니 저도 방송하면 딱 한 번 아침마당 진행할 때 정말 그러셨어요. 그 장면에 너무 감동을 그렇죠, 눈물을 흘린 적이 네네네. 펑펑 울었었는데 그러셨구나. 그런 때가 꼭 그 있는 것 같아요. 박재용 앵커는 그때가 그 순간이었던 그때 좀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언론인 중에서 가장 먼저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뭐 굳이 저는 뭐 먼저인지 몰랐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혼자 말했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용기 있는 후배가 좀 존경스럽습니다. 윤인구 선배에게 다 가르쳐 주셔서 예.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당시에는 이제 11월 5일 날 제가 이제 그 글을 SNS에 썼었는데요. 네. 이거 이제 뭐랄까 이제 12월 4일 지나고 5일, 6일 일상은 이제 평온하게 국민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경제에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한두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었다. 아무 일도 아닌 거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였다. 네. 그리고 헌법과 반헌법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때 반헌법적인 행위였다. 라는 걸 명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어떤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언론인들에게서조차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 한판승부 방송 자체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진행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진행을 하는 친구도 저렇게 말한다. 그럼 이거 정말 그 반헌법적, 이거 불법적인 상황이었구나. 이걸 국민들에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라고 알려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쓰게 됐죠. 기계적인 중립은 중립이 아니다. 예, 중립이 아닌 것 같다.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고대에서 정외과 공부했고 정치외교학과 하버드에서 케네디 스쿨,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하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정치권에서 많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윤인구 선배가 가셔야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없습니다. 알겠어요. 인터뷰 수많은 사람들을 했잖아요. 네네. 네.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진짜 다 뭐랄까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고 다 기억에 남고요. 뭐 계엄 국면에서 뭐 홍장원 전 차장 또 이제 계엄 전에 또 명태균 씨 인터뷰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판승부 인터뷰 말고 이제 이효령 선생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이효령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몇 년 전에 했었었는데 그때도 AI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효령 선생님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CBS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효령 선생님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 지금 들어도 투영되고 요즘 AI 막 하는데 지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효령 선생님 그때 이효령 선생님이 자네 책 한 권 써오게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책을 못 써가지고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효령 선생님께 제가 책 드디어 썼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격려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은근슬쩍 책 공부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추가적인 질문으로 그렇다면은 여러 그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최고의 인터뷰 상대는 누구였고 굳이 또 최악의 인터뷰 상대를 한 명 뽑자면은 누굴까요? 최악은
뭐 제가 항상 못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고 인터뷰는 무엇보다 홍장원 전 차장, 국정원 1차장 이분이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인구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 그 본인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되게 준비한 말만 하고 또 그 인터뷰 진행자가 하는 질문을 정확히 답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해 명확히 항상 답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분이 정확히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제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최악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최악은 없습니다. 뭐 제가 얼핏 보니까 뭐 마이크 끄라고 막. 그거는 이제 최악의 인터뷰 상황은 아니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당황했던 순간, 당황했던 순간들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9202님께서 네네. KBS와 CBS의 만남 신선하다고. 감사합니다. 두분 콜라보 반갑다고 화이팅이라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인구 앵커의 이 세상의 모든 정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유튜브. 고마워요. 예. 네.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정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 좀 난감한 상황. 네네네. 뭐 연사가 갑자기 나 인터뷰 안 해. 그리고 박창호 나갔는데 전화를 끊어버린다든지.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구 앵커님은 이제 TV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 라디오의 또 좋은 점은 그 실수가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 실수가 아닌 것처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진행하시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그 넓은 품으로 하시면 좋겠고 이제 전화도 끊긴 적 많거든요. 전화 끊기면 전화가 끊겼군요. 하면서 지금 제작진이 굉장히 분주하게 다시 연결 시도하고 있고요. 하면서 연결될 때까지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형 같아. 사연 소개하시면서. 오늘은 형님 같아. 그러세요? 아닙니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제 뭐 각 방송사마다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고 뭐 유튜브에서도 이런 그 시사 프로그램 특히 유튜브는 이제 뭐 지상파랑은 달리 방송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좀 발언할 수 있고 한쪽에 좀 편중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야 이런 매체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좀 알려줘요. 그럼 일단은 이게 그냥 중도로 얘기하면은 재미없어 하시더라고. 중도를 그럼 왼쪽을 갔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갔다 갑자기 왼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KBS 갈 길은 이제 중도로 가셔야 되고요. 다만 재미의 요소, 그 다양한 패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시면 됩니다. 논쟁적인 패널들을. 박재용을 매주 월요일 고정 코너로 해서. 저요? 계속 CBS랑 틀까요 이 시간을? 그냥 같이 MOU를 맺으시죠. 그러면 박재용이 생각하는 가장 라이벌이 되는 프로그램은? 저도 사실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저도 아직 전혀 최고가 아니고. 지금 몇 년 했죠? 저는 5년째입니다. 5년. 제가 5년 저 울렁증이 있어요. 5년? 5년 하면 자꾸 그만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군요. 5년 했어요? 5년 차, 만 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이면 이제 6년 차가 되겠군요. 라이벌은 누굽니까? 라이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동시간대에 이제 M본부 굉장히 그 발차기 높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권순표님. 네, 권순표 선배 라이벌은 아니고 저희도 도전자 입장이죠. 워낙 그 MBC 라디오가 청취를 높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에서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너무 웃긴 문자가 있어서. 뭐라고 말아봤습니다. 그 청취자 8526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저희 KBS 일라디오 6시 뉴스레터가 경쟁 프로 진행자 나와서 되게 이 콜라보 싫어한다고. 거기 제작진인가? 크크라고 또 끝에 유유가 아니라 크크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뭐 같이 살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의 라이벌은 한판 승부 박재용.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욕심을 내서 왕창 끌어와야지. 동접자도 더 많이 생기시고. 네? 축복합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가 요즘 유튜브를 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음성만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행자들의 얼굴도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들보다 좀 우리가 딸려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우리의 구독
좋아요를 늘리려면은 네. 어떻게 깜찍하게 깜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양한 패널을 일단 재밌는 패널, 인기 있는 패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이 대신 말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 말하게. 대신 말하게 하는. 그래요. 사실 우리 아나운서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는 질문을 적절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패널들 잘 섭외하시고 사실 섭외 전쟁이에요, 사실은. 프로그램 인기를 위해서는 시간 얼마까지 해야 지금 저도 막 시간 보느라고. 아까 2부 아까 딱 끊기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오다가 1부 끝나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박재홍 씨가 추천한 노래 들어야 되니까 55분까지 우리가 시간을 쓰면 돼요. 아직 시간은 30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가 론칭을 했으니까 덕담도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KBS TV를 정복했던 윤인구 아나운서가 이제 KBS 라디오까지 정복하러 오셨습니다. 정복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그래서 윤인구 앵커의 세상의 모든 정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윤인구 아나운서가 이 아나운서계의 젠틀맨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윤인구 앵커의 따뜻함. 그리고 저는 그 윤인구 아나운서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스마트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라는 프로그램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세상의 모든 정보보다는 약간 좀 한판 승부처럼 독한 제목을 갖고 싶었어. 그러셨구나. 그러지 못했어. 근데 저한테는 어울려요. 세상의 모든 정보 너무 윤인구입니다. 어울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어울립니다. 윤인구의 무승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윤인구의 캐릭터를 잘 살리시면 좋겠고 사실 또 라디오라는 게 또 그 변화가 이렇게 빨리 하나씩 쌓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TV는 그 다음날 바로 반응이 나오지만 라디오는 은근하게 또 올라오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새해 덕담 한마디 우리 박재홍. 우리 KBS 라디오 또 K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100회 됐는데요.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허락이 되시면 저희 CBS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끝으로 오늘 박재홍 앵커가 듣고 싶은 노래 추천곡. 그 G.O.D의 촛불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신 분들 여기까지 잘 오셨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밝은 에너지로 시작하시라라는 말씀으로 이 촛불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첫 번째 손님으로 CBS 한판 승부의 진행자 박재홍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무한 여객기 참사 1주년 맞았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박재홍 앵커가 추천한 노래 G.O.D의 촛불 하나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였습니다.